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3월 14일 날 할 거다, 21일 날 할 거다 그러다가 28일까지 넘기고 결국은 4월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변론이 끝난 게 벌써 34일 지났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변론 끝나고 14일 만에 선고가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되고 나서부터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번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107일이 지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본다면은 역대급으로 상당히 지금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4월 4일 예측하는 분도 있고 4월 11일 예측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마 4일이나 11일 양일 중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에 좀 시끌시끌했었죠.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이유는 이른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3 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6명,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고 헌법재판관들이 현재 인용 5, 기각이나 각하 3명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각하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인용 5, 기각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판단 여부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1시간 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고 그때 이제 재판관들이 사인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8대0 인용 경우 또 기각 경우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최종 사인한 것은 불과 선고 내리기 1시간쯤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추측할 때 이런 내용 해서 현재 이렇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그것은 너무 섣부른 어떤 그런 추측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최근 들어서 이른바 5대3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 시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평이라는 게 이제 서로 어쨌든 의견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26일 날은 30분 정도 했고 27일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28일 날은 1시간 정도 이렇게 평의를 했습니다. 그 전주만 해도 밤 늦게까지도 계속 어떤 경론을 서로 주고받고 이게 장시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에 들어서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재판관들이 의견을 좀 자기 나름의 의견을 좀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추측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고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진작에 예를 들면 8대0이라든지 7대1이나 6대2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어쨌든 인용을 해야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특히 5대3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상당히 이 흐름이 좀 퍼졌습니다.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5명은 이제 기각을 했고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하는 이런 결과를 내왔거든요. 거기에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에 당시에도 기각을 했고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도 기각을 했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기각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 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것을 좀 폭넓게 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의 계엄 선포나 이런 것을 좀 인정하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른바 5대 3설이 상당히 좀 퍼지게 된 것이죠. 가장 어쨌든 유력한 것은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 이게 왜 늦어지냐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의견이 갈렸고, 의견이 갈렸다는 것은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선고를 할 정도의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된 상황 아니냐라는 이 그런 분석이 뭐 가장 역시 유력하죠. 보통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때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밝혀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이 이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인데 두 분의 지금까지 판결 성향 보면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 의견에 좀 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로 본다면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민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두 재판관이 선고를 내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뭐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어떤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퇴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4월 4일이나 11일 양일 중에 최대한 그 안에 이제 어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고 아무리 늦어도 11일에는 선고가 될 것이다. 정말 선고 안 하고 이거 4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 굉장히 장기화 할 수 있고, 이걸 뭐 한덕수 대행이 그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정통성 문제나 등등 관련해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4월 18일 전에는 내려진다라고 그렇게 좀 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인용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기류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5대 3설이 나오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라는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선고가 좀 늦춰지더라도 그래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확실한 어떤 인용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서 선고가 뒤로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확실한 인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라는 쪽으로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5대 3설을 뭐 믿어서라기보다도 불확실성, 혹시 모를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임기 연장 카드. 이 복귀왕 의원 등이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끝났는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이런
법안 이것을 이제 발의해서 그걸 추진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112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임기를 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한 문제이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 가능성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 초비상을 걸어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또 있습니다. 이 중대 결심의 핵심은 결국 이제 한권한 대행과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한 이 탄핵 추진 여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윤 대통령의 경우에 똑같이 대입시키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내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한덕수 대행으로서의 어떤 권한 대행의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재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재판관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들이 아직 통일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크고 그래서 의견이 좀 5대 3으로 갈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배경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커스 였습니다.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면 4일이나 11일 선고를 내릴 때 현재의 5대 3 구도로 그럼 기각이나 각하는 뭐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기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은데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기도 아직은 좀 빠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이 탄핵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부분에 대한 판단과는 분명히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평의와 평결을 거치면서 재판관들이 그 사인을 하는 그것이 정말 선고 직전에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상당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게 뭐 그때도 굉장히 기각 뭐 각하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몇 대 몇이다 뭐 말이 무성했습니다.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죠? 그런데 8대 0으로 그때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뭐 탄핵 인용해라 기각해라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하는 것은 뭐 필요하지만 너무 이 재판관들 개인을 거론하면서 어떤 인신공격이나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특히 정치권에서 좀 더 절제된 모습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한 의견은 내대 그것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는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커스 첫 번째 5대 3설 사실일까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이 3월 31일인데 오늘 이제 만 40세가 됩니다. 만 40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제 되는 거죠. 나이가 되는 거죠. 나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얻었습니다. 뭐 진작에 어쨌든 이런 걸 예비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이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지만 뭐 이준석 의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145주 만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난 28일 발표한 2025년 3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국갤럽에서는 1% 이상 지지율을 얻은 정치인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지지율 1%가 안 됐다, 거기까지 못 갔다 라는 얘기죠. 한때 4%까지 올라왔습니다. 2024년 2월 달 정도에 4%까지 이준석 의원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뭐 2%, 1%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주로 거의 1%대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올리면서 어쨌든 대선 레이스에서 쭉 그 존재감을 드러내 왔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게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윤석열, 이재명의 이 양강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더 결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3 영역에 있는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지지율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지난번에 방송사와의 어떤 뭐 커넥션 뭐 논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분위기가 호전되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흐름이 지금은 탄핵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느냐 이걸로 이제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그리고 지지층들도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뭐 천하람 의원 나오고 이긴 저 시의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꾸준히 아마 그게 어떤 자신의 그 스피커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라이브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좀 알리고 존재감을 갖고 가기 위한 이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직접 본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공개를 했죠. 준스톡, 준스톡이라는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라고 좀 듣는 얘기가 뭔지 개혁신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퇴근 시간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퇴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앱 준스톡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뭐 기업 방문들도 계속했었죠. 한동안 기업 현장 방문해서 그 관련된 얘기 듣는 이런 모습도 좀 선보였고, 또 원로들과의 대화,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이제 대담하는 그러한 모습. 너무 이제 젊은 층만이 아니라 조금 선배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내가 소통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조금 지금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 허은하 전 대표의 갈등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 개혁 연구원 당내 싱크탱크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 이거 보통 이제 이런 개혁 연구원 이런 걸 통해서 뭐 FGI 여론조사를 하거나 어떤 정책을 뭐 개발해서 심포지움 등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구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대는 국고 보조금 한 30% 정도를 이 연구원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
또 상당 부분 그쪽으로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재 이준석 의원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는 이제 이준석 의원으로 돼 있지만 이사장, 이 재단법인인데 이사장은 허은하 전 대표로 돼 있고, 허은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비밀번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협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좀 어떤 전략이나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떤 경우든 좀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외부적인 비판으로서도 내부의 그런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들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원만하게 좀 해결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확실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나온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뚜렷한 그 입장을 다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탄핵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고, 한 전 대표의 좀 가까운 인사들은 조금 다른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살아와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약간 좀 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강한 입장을 여전히 뚜렷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그 공개된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이죠. 유튜브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부정해왔던 세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보수가 더 이상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보수는 주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평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등 정치적으로 큰 기회를 받았지만 스스로 실적을 입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복제품이거나 하위 호환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라는 큰 칼을 쥐고도 민생 입법 성과가 없었다. 방탄에 권력 장악에 집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면서 이공계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운영자가 필요하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쨌든 지지율이 최근에 좀 그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을 갖고 있고, 또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속에서 어떤 현재로서는 좀 돌파구를 딱 잡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진짜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많이 선보이겠다, 그런 것으로 선거판을 휘어잡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혔는데 현재 모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준석 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자격은 얻었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이슈. 자,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어쨌든 이 줄탄핵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따져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이게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21명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급 19명 해서 전체 21명이고요. 국무회의가 성립을 하려면 11명이 모여야 되고 의결하려면 8명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명 중 11명이 모여야 회의가 되고 어떤 걸 정책을 의결하려면 최소한 8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제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뭐 그런 상황이고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장관은 사임을 했죠. 그리고 여가부 장관도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죠. 현재 남아 있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 16명이니까 한 6명 줄탄핵이 쭉 이루어진다면 10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돼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뭐 법안을 공포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안 공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 53조 6항에 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이제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없고 줄탄핵이 됐을 때도 뭐 공포가 안 되면 이제 우원식 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임명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현재 의결 정족수 11명으로 돼 있는 걸 이걸 좀 줄여서 계속 국무회의를 합법적으로 여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은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11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것을 뭐 2명 이상 참석하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권한대행이 그 국무위원 수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장관을 막 새로 임명해서 하지만 이것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줄탄핵 시도를 일종의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내란죄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하튼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줄탄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탄핵보다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는 지난번에 어쨌든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등등 해서 몇 가지 사유로 탄핵안이 발의가 됐지만 그것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의 차이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이렇게 연달아서 2번 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일단은 좀 늘어났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마쳤고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그대로 연장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소위로 회부하고 처리를 해서 다음 달 2, 3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방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권에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국무위원 줄 탄핵이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거나 핵심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를 빨리 해라. 뭐 하는 이제 그것을 둘러싼 여야의 어떤 줄다리기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서 이재명 왕정 성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다라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요것이 세 번째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5대3 설 이거 사실일까 하는 부분과 오늘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은 이준석 의원의 미래 그리고 줄탄핵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